스털링의 첼시 이적이 마무리됐습니다.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스털링의 영입 오피셜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첼시 선수단이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스털링이 이미 첼시 선수단에 합류해서 훈련을 시작하는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적료는 보너스를 포함한 5천만 파운드 정도, 하나로 치면 한 780억 정도의 금액에 이적료 합의를 했고, 스털링은 첼시와 27년까지 5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현재 스털링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이적료를 800억 정도 이제 받았다면 좋은 금액에 스털링을 판매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털링은 이제 맨시티에서 7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 4번, 리그컵 우승 5번, FA컵 우승 1번, 정말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맨시티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첼시 입장에서도 스털링을 이번 시즌에 영입을 한 건 정말 좋은 영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전술적으로 첼시 같은 경우는 스털링처럼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수비 라인을 무너뜨려 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선수를 계속해서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피냐의 영입설도 났었던 건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스털링을 영입한 건 현재 첼시가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영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첼시의 지난 시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마운트, 하베르츠, 지에흐, 베르너 이런 이제 선수들이 볼을 가진 상황에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는 플리식이 가장 이 첼시에서는 뛰어난 선수였는데, 플리식의 컨디션이 지난 시즌 정말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첼시는 특히나 상대 수비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상대 수비의 좁은 공간 사이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스털링은 리버풀에서도 그랬지만 맨시티에서 볼을 가졌을 때 그 파괴력 자체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첼시가 그 부족했던 온더볼 상황에서의 파괴력,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영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엘 감독이 지금 하베르츠, 마운트, 베르너 이렇게 주전 3톱을 사용할 때 이 3톱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오프더볼 플레이가 이 3명의 선수 모두 좋다는 거였습니다. 이 경기 장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마운트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그리고 이때 이제 중앙에 있던 베르너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이제 오프더볼 플레이를 통한 공간 창출, 이런 것들이 이제 첼시 공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스털링 또한 이 맨시티에서 오프더볼 플레이가 아주 좋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공격 패턴에 스털링이 아주 어울리는 선수가 될 것 같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털링은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 부임한 초반에는 사네가 왼쪽, 스털링이 오른쪽에 뛰면서 굉장히 직선적인 플레이를 잘 보여줬어요. 뭐 맨시티의 전술 자체가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좌우 측면 공격수는 넓게 위치하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공략해줘야 되는 역할이 측면 공격수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털링이 오른쪽 측면에서 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해줬었고, 그리고 이제 사네가 팀을 떠난 이후에는 스털링이 왼쪽에서 뛰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왼쪽에서 스털링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제 오른발을 쓰니까 직선적인 드리블을 해줄 수도 있고 중앙으로 파고 들어오는 드리블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털링의 오히려 드리블 패턴이 왼쪽에 있을 때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털링은 왼쪽 오른쪽 어디에서 뛰든 좋은 드리블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서 첼시의 부족한 온더볼 상황에서의 파괴력, 이런 것들을 스털링이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영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첼시의 공격수들과 이제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첼시에서 가장 드리블을 많이 성공시킨 선수가 지에흐, 그 다음에 마운트, 하베르츠, 플리식, 베르너, 이 순위였는데 스털링은 지에흐보다 많은 드리블 성공 횟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90분당 드리블 성공 횟수만 보면 지에흐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록으로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에의 같은 경우는 이 드리블 성공 횟수는 많지만 지에의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드리블을 성공시킨 이후에도 다시 수비수들이 따라와서 지에의를 막아 세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에의가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털링의 가장 큰 강점은 드리블 성공 횟수도 높지만 여기에 더해서 빠른 발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드리블 파괴력을 생각해보면 지에의보다 스털링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진 드리블 횟수를 좀 살펴보면요. 첼시에서 지난 시즌 가장 전진 드리블이 많았던 선수는 마운트, 그 다음에 하베르츠, 지에의, 플리식, 베르너 이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스털링은 첼시의 공격수들보다 많은 전진 드리블 횟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90분당 전진 드리블 횟수도 비교해보면 스털링이 첼시의 공격수들보다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은 전체 드리블 성공 횟수 중에서 박스 근처에서 이루어진 드리블 성공 횟수거든요. 박스 근처에서의 드리블 성공 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공격 포인트와 아주 근접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그러한 드리블 횟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박스 안으로 드리블한 횟수가 하베르츠가 지난 시즌 첼시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32회. 스털링은 52회. 하베르츠보다도 한 20회가 많은 기록이고요. 그리고 90분당 횟수를 비교해봐도 스털링이 첼시의 공격수들보다 많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첼시의 공격수들보다 확연하게 스털링이 이 박스 근처에서의 드리블 파괴력이 정말 위력적인 선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에서의 스털링의 활용법을 생각해보면 스털링은 좌우 측면에서 좌우 윙백, 오른쪽에서는 제임스, 그리고 왼쪽에서는 치레리나 알론소가 될 텐데 이 좌우 윙백과 스위칭 플레이를 자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다음 시즌 첼시에게는 정말 이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는 스털링이 측면으로 움직일 때 제임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턴, 이러한 패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서도 알론소나 치레리 측면으로 올라갈 때는 스털링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스털링이 측면으로 돌아나갈 때는 알론소나 치레리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는 플레이, 이러한 플레이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첼시는 이 스털링의 이 드리블 능력 그리고 오프 더 볼 능력을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첼시가 지난 시즌에도 공격 라인의 결정력이 부족해서 득점력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첼시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6득점, 맨시티와 리버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보면 확실하게 이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없다는 게 첼시에게 왜 문제였냐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할 때 결정적인 찬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결정을 지어주지 못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리그 후반기로 갈수록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부족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고 그랬던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사실 첼시가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스털링의 가장 큰 문제가 득점력이죠. 기록을 보면 최근 5시즌 동안 골 기대값이 76득점이었어요.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78득점을 했는데 이 득점 기록을 보면 딱 골 기대값 정도만큼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에는 골 기대값이 14.4골이었는데 실제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을 기록했고요. 지지난 시즌에는 골 기대값이 12.2골이었는데 10골을 기록하면서 최근 2시즌 동안은 골 기대값보다 득점을 못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결정적인 찬스에서 스털링이 놓치는 장면도 너무나 이제 많이 나왔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털링이
오프 더 볼, 온 더 볼을 가리지 않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득점력만큼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이 첼시의 문제점이 또다시 이제 득점력이 부족한 공격진, 또 이것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게 사실 조금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맨시티에서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스털링을 거의 이제 800억 정도에 데려온 상황인데 첼시가 그 부족했던 온더볼 상황에서의 파괴력,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영입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스털링을 영입했지만 스털링은 그만큼 가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이제 첼시의 영입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